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행동 규범을 따르고 품위, 연민, 성실함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 바로 그 미덕들을 공공연히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그토록 자주 목격하는 걸까요? 왜 조종하고 착취하며 계산된 냉담함과 도덕적 거리낌에 현저한 부재로 행동하는 인물들이 종종 권력, 영향력, 부의 자리에 오르는 반면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역류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고립된 냉소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직장 내 권력 역학에서부터 세계 정치 및 금융의 큰 무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지고 우리의 일상 경험 속에서 공명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명백한 불의, 즉 악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보상을 목격하며 세상의 구조나 인간 본성 자체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합니다. 이 불편한 질문, 즉 게임의 규칙이 가장 무자비한 플레이어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 느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사상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19세기 독일 사상의 두거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히 니체만큼 잔인한 정직함과 철학적 깊이로 이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여 때로는 상반된 결론에 도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권력, 도덕성, 그리고 인간 조건 자체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했으며 이는 불편하게나마 파렴치함의 길이 안타깝게도 왜 그토록 자주 성공으로 포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악에 대한 정당화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종종 지배하는 어두운 역학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 시작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더 탄력적인 형태의 성실함으로 세상을 항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역설을 풀기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깊이 비관적인 세계관에 몰입해야 합니다. 헤겔의 이상주의가 지배하던 독일 지성계의 격동기인 1788년에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적 길을 걸었으며 그 길은 그를 지배적인 낙관주의와 직접적인 갈등으로 이끌었고 모든 존재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에 대한 어두운 이해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핵심에는 근본적이고 두려운 개념인 의지 윌레즘레이븐 또는 살려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개별적인 심리적 능력이 아니라 현실의 형이상학적 본질 그 자체입니다. 즉, 무생물인 돌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인간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해 맥동하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만족할 줄 모르고 편재하는 힘입니다. 이 의지는 순수한 충동, 순수한 원함이며 그 자체의 끊임없는 영속 외에는 최종 목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 결코 진정으로 충족될 수 없는 갈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자마자 다른 욕망이 즉시 발생하여 우리를 결핍, 노력, 그리고 덧없는 권태의 끝없는 순환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성은 쇼펜하우어에게는 이 원초적인 의지의 하인일 뿐이며 의지가 그 비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지 진리나 도덕성으로 이끄는 자율적인 안내자가 아닙니다. 그가 황량한 명료함으로 쓰듯이 의지는 물자체로서 모든 현상의 내적, 참된, 파괴 불가능한 핵심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의지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더 많은 생명, 더 많은 긍정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 속에서 야기하는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이 의지의 표현이며 존재, 자원, 영속을 위해 다른 모든 표현들과 싸웁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갈등, 경쟁, 고통은 우연이나 일탈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이 근본적인 힘의 본성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존재의 규범 그 자체입니다. 이 맹목적인 의지의 우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비도덕적이라고 간주하는 행동들이 왜 흔할 뿐만 아니라 생존과 권력을 위한 투쟁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견해는 단지 서재의 안락함 속에서의 추상적인 사변에서만 탄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의 시대 독일 학계에서의 쓰라린 경험들에 의해 깊이 형성되었고 그의 생각으로는 확인되었습니다.
쇼펜하워는 19세기 초 독일의 지배적인 철학적 인물이었던 거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에 대해 깊은 지적, 개인적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절대 정신의 이성적 진보로 보는 이상주의적이고 낙관적인 체계를 가진 헤겔이 막대한 명성을 누리고 중요한 교수직을 차지하며 베를린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동안 쇼펜하워는 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에게 직접 도전하려는 대담한 그리고 돌이켜보면 재앙적인 시도로 쇼펜하워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헤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에 자신의 강의를 개설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넘쳐났지만 쇼펜하워의 강의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소외감, 즉 그가 헤겔과 그 추종자들의 모호하고 과장되었으며 근본적으로 거짓된 철학이라고 간주한 것 때문에 자신의 철학적 천재성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쇼펜하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헤겔의 성공을 지적 공로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홍보 능력, 기회주의, 그리고 철학을 국가의 이익 헤겔은 프로이센의 공식 철학자로 여겨졌습니다. 에 맞추려는 의지의 예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워는 지적 성실성, 즉 진실 비록 그의 것과 같이 불쾌할지라도 에 대한 정직한 추구가 수능, 공허한 수사, 기성 권력에 대한 아첨을 보상하는 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서신과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에 수록된 에세이들과 같은 후기 저술에서는 그의 좌절감이 넘쳐납니다. 그는 학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을 시끄러운 평범함과 파렴치함이 종종 조용한 공로와 진정한 성실함을 이기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의와 인정 부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은 그의 형 이상학적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우주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성적인 정의나 도덕적 보상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또는 지적 공로와 관계없이 자신을 가장 잘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을 선호하는 맹목적인 의지의 충동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기반과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쇼펜하워는 도덕적 제약의 부재가 권력과 세속적 성공을 위한 투쟁에서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냉혹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약 살려는 의지가 근본적인 원동력이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면, 즉 각 개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영속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덕적 이성이나 공감의 제동 없이 이 원초적인 이기심과 직접적으로 일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쇼펜하워에게 이기심은 단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에 이렇게 씁니다. 이기심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를 원하고 고통, 모든 결핍과 박탈을 포함하여 그것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향유를 원하고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향유 능력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의 이기심의 노력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그의 불쾌감, 분노,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그것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쇼펜하워 윤리의 핵심 미덕인 연민 미틀라이트, 즉 타인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여 분리된 개별성의 환상을 초월하는 능력은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장애물이 됩니다.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착취하고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의 메아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민이 결여된 사람, 순전히 의지의 이기심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데 더 효율적이고 더 단호하며 더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도덕적 거리낌의 부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배신하려는 의지는 쇼펜하워에게 이상현상이 아니라 의지의 원초적 본성과 더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논리적 결과로 간주됩니다. 이 맹목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선함은 전략적인 불리함일 수 있고 악함, 무제한적인 이기심으로 이해됨은 단순히 존재의 게임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논리의 메아리를 수많은 역사적, 현대적 예에서 봅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조종하여 부상하는 정치 지도자들,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환경을 파괴하여 부를 축적하는 기업가들, 음모와 배신을 대가로 경력에서 성공하는 개인들.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형이상학이 묘사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쇼펜하우어 이후 수십 년이 지나 처음에는 이 비관주의 철학자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또 다른 독일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도덕성과 권력에 대한 탐구를 훨씬 더 급진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니체는 근본적인 원동력, 그가 결국 권력의 의지라고 부를 것의 존재에 대한 쇼펜하우어와 유사한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그의 분석과 결론은 특히 도덕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도덕성, 특히 연민을 이기적인 의지에 드물고 어려운 초월로 본 반면 니체는 도덕의 계보를 착수하여 우리가 신성시하는 도덕적 가치들의 기원과 진정한 목적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도덕의 계보와 선악을 넘어서 와 같은 저작에서 니체는 서구에서 지배적인 유대 기독교 도덕성, 겸손, 경건, 평등, 이타주의에 대한 강조, 이 신성한 계시나 보편적 이성의 발견이 아니라 역사적 발명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그것을 원래 가치를 정의했던 강자, 귀족, 주인에 대해 분개하는 약자, 노예, 대중의 창조물로 봅니다. 니체는 두 가지 근본적인 도덕, 즉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별합니다. 주인 도덕은 강하고 창의적이며 자기 긍정적인 개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들에게 선은 생명, 힘, 건강, 권력, 정신의 고귀함을 긍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악은 단순히 평범하고 저급하며 약한 것입니다. 이 도덕은 능동적이며 가치를 창조합니다. 대조적으로 노예 도덕은 그들을 억압하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 르상티망에서 태어납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약자들은 모든 가치의 전도를 수행합니다. 즉, 강자를 특징 짓는 모든 것, 권력, 부, 자부심, 관능성을 악으로 선언하고 자신의 상태를 특징 짓거나 위안이 되는 모든 것, 겸손, 인내, 순종, 연민, 포기를 선으로 찬양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노예 도덕은 본질적으로 반동적입니다. 그 목적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뛰어난 개인들을 통제하고 평준화하며 무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은 니체가 선악을 넘어서 애쓰듯이 바로 그 원한 자체가 창조적이 되어 가치를 생성할 때 시작된다. 즉, 진정한 반응, 행위의 반응이 거부되고 오직 상상적인 복수를 통해서만 보상을 얻는 존재들의 원한이다. 따라서 니체에게 우리가 종종 승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는 것을 보는 관습적인 도덕성은 절대적인 올바름의 기준이 아니라 정확히 뛰어난 개인들을 추진하는 생명력과 권력의 의지의 종류, 비록 그 힘이 바로 그 노예 도덕의 관점에서 우리가 악 또는 비도덕적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통제 시스템입니다. 니체의 전통 도덕 비판은 해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오해받지만 긍정적인 이상을 가리킵니다. 바로 위버맨시 또는 초인, 차라리 인간을 넘어선 존재 또는 초월적 인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위버맨시는 나중에 나치 선전이 심하게 왜곡했던 것처럼 아리아인 야만인이나 무법적인 폭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리도덕, 마지막 인간, 단지 안락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평범함,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인간 조건 자체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 우월한 인간 유형입니다. 위버맨시는 니체적 권력의 의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주적 힘, 즉 극복, 성장, 삶의 강화, 창조를 향한 끊임없는 충동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위버맨시는 단순히 이기적인 편의를 위해 기존 규칙을 무시하는 의미에서 비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쇼펜하우어적 이기주의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는 가치 창조자입니다. 그는 관습적인 도덕성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기원을 인식하고 그 도덕성에 의해 정의된 선악을 넘어서 갈 자유를 느낍니다. 그는 거부하기 위해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긍정하고 권력의 의지와 더 일치하며 인간 조건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힘들고 외로우며 위험한 과정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 극복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시면 위의 밧줄. 인간에게 위대한 점은 그가 다리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버맨시는 감히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 감히 자신을 위해 입법하는 사람, 신도 없고 미리 정해진 절대 가치도 없는 우주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무서운 책임을 맡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종종 현실 세계에서 악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인물은 니체적 이상에 거의 근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쇼펜하우어가 이미 주목했던 경쟁 우위를 이용하여 관습적인 도덕적 제약을 무시하는 의미에서 선악을 넘어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방식으로 삶을 긍정하는 고귀한 가치 창조의 과제가 아니라 편협한 이기심, 지배와 축적이라는 가장 저속한 의미의 권력의 의지를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그 사람이 위반하는 바로 그 도덕성 자체가 그의 관점에서는 생명력의 완전한 표현에 대한 장애물, 약자를 보호하려 하면서 결국 탁월함 자체를 평준화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급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된 자는 결국 권력의 의지 자체에 의해 정의된 권력의 장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대중, 즉 쇼펜하우어와 니체 다른 뉘앙스로가 묘사할 무리는 종종 권위주의적이고 자기애적인 특성과 명백한 도덕적 거리낌의 부족을 보이는 지도자들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선출하는 걸까요? 여기서 두 철학자의 관점은 불안하게 서로를 보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다수의 이성적, 도덕적 능력에 대한 비관주의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인도되며 본능적으로 안전과 고통의 완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며 비록 그것이 삶의 복잡성으로부터 질서와 안도를 약속하는 강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무리는 독립적인 사고를 감행하기보다는 따르기를 선호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마지막 인간에 대한 비판으로 이 분석을 심화시킵니다. 마지막 인간은 노예 도덕과 민주적 평준화의 최종 산물입니다. 즉, 오직 안락, 안전, 작은 행복, 고통과 위험의 부재만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위대하고 예외적이며 도전적인 모든 것을 불신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마지막 인간들은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이러한 인간 유형은 니체에게 경멸스럽지만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락과 안전에 대한 욕망, 위험과 위대함에 대한 혐오가 그를 실제적이든 상상적이든 적으로부터 간단한 해결책, 질서, 보호를 약속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에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강하고 비도덕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고삐를 잡고 선택의 불안과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누군가에 대한 대중의 깊은 욕망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유와 존엄성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자발적 복종의 심리는 복잡하지만 종종 두려움, 지적 게으름, 소속의 필요성, 그리고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권력 과시에 대한 매력을 포함합니다. 20세기 전체주의 정권의 부상에서부터 현대 포퓰리즘 경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례들은 이 불안한 역학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은 종종 대중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그들의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지지를 받아 승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불편한 사상들을 통한 이 탐험의 끝에 도달하여 권력 구조와 아마도 인간 본성 자체가 관습적인 도덕성의 제약 없이 행동하려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이미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맹목적인 의지는 연민이 불리함이 되는 무자비한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니체의 분석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도덕성이 강자를 억제하기 위한 약자의 도구일 수 있으며 삶에 내재된 권력의 의지가 필연적으로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 자신을 주장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두려움이나 안락에 대한 욕망 때문에 종종 아무리 비도덕적일지라도 권력을 과시하는 자들과 동조합니다. 이러한 이해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세상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만약 악한 사람들이 본질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게임에서 경쟁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냉소적이고 무자비해져야 할까요? 그것은 성급한 결론일 것이며 아마도 이 철학자들, 특히 니체의 유산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권력의 역학과 도덕성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들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지지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 대한 더 큰 명확성, 즉 올바름의 외관 뒤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그 자체로 힘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순진하게 조종당하지 않는 힘,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힘, 실존주의자들과 같은 후대의 철학자들은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우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토르 프랑클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해답은 승리하기 위해 악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더 험난하고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실함으로 삶을 긍정하고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한 도전은 이 복잡한 세상을 그 냉소주의나 잔인함에 굴복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힘, 자기 극복과 창조를 향한 니체적 권력의 의지 또는 우리를 공유된 인류애와 연결하는 쇼펜하우어적 연민을 기르는 것일 것입니다. 도덕적 성실함의 가치는 외부적 보상을 보장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상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리고 아마도 특히 그때에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본질적인 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와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도발적인 사상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성찰이 당신 내면의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하거나 보게 만들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이 도덕적 역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항상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당신의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찾으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독특한 관점은 우리가 다루지 않은 측면들을 밝혀주고 모두를 위한 토론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성찰을 추구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종류의 깊은 철학적 탐구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이와 같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작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슈퍼 감사는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아마도 결국 진정한 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외부 권력을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부패와 평준화로 초대하는 세상에서 성실함을 유지하고 내면의 고귀함을 기르는 훨씬 더 어렵고 드문 능력에 있을 것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이 과제의 어려움과 아름다움과 공명하는 구절에서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 또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네 안을 들여다볼 것이다.